예, 여기 금융교육 얘기도 나와 있긴 한데, 그죠? 네. 이게 지금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따블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 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걸 개인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 금융교육하고도 약간의 관련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금융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통 공교육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금융기관들이 많이 해주는데 공교육 안에서 해야 돼서 지금 금융과 경제생활이라고 네. 사회 선택 과목으로 정규 교육 과목으로 이제 금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한 70%가 채택을 했는데 고3 2학기에다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저 입시에서는 좀 비껴놨는데 그게 이제 좀 안으로 진짜 공교육 내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연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교사 방법들을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죠? 대통령님, 실제로 경제 금융 관련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잘 좀 진행이 되다가 중고등학교에 가면 사실은 금융 교육을 할 만한 교사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러니까 교사들 연수를 우선 하면서 이걸 확장해 나가려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건 그냥 근본적인 의문인데, 그 선생님들을 반드시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네. 우리 금융 전문가들, 교육 잘하는 전문가들 진짜 셌는데. 아, 네. 왜 안 하고 꼭 선생님 교육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외부에서 강사들 시켜가지고 또 집단 교육해도 되고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업은 딱딱하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국세청이나 조세연구원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교과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좀 발랄하게 하면 어떨까? 네네. 발상 전환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일도 많아지는데 자꾸. 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지역이 도시 지역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교육. 아니,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 얼마 안 되는 거 선생님들 따로 채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교 단위로. 왜냐면 수업도 많지 않은데 인력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걸 교육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강사 집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금융위원회나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 단위로 뽑아가지고 오늘은 A 학교, 내일은 B 학교, 모레는 C 학교 이렇게 다니면 훨씬 낫지 않나요? 효율적이고?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협력해서 헌법 관련해서 그 학급을 다니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강사들은 정말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이들 안 졸게 하면서 이게 잘 가르치는. 하면 또 딱 실력도 평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딱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어려운데 아예 그냥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도교육청 단위로 모집단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고 또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부처 장관님들하고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방안 마련해서. 이게 기존의 제도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을 하거나 이럴 때 기존의 관념에 딱 묶이잖아요. 그거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 벼룩 얘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도 알 텐데 벼룩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컵에다 넣어놓고 위로 못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좀 부딪히다가 나중에 그 이상으로 안 뛴다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은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딱 관행, 제도, 있으면 거기서 안 벗어나요. 편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이상을 상상을 못해 아예.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임명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명시하겠습니다. 네. 부장관님. 네, 국방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전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서 연간 144회를 계획하고 현재까지 7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 보수교육 과정은 민주주의 헌법 수호 헌법과 국방관계법령을 필수로 반영해서 연간 6,500회를 계획하였고 현재 1,60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군단은 무궁화해의 시 대한민국 군과 장군 소책자를 배포하여 헌법가치 순념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 장병 대상 부대교육은 주간 정신교육 전력교육을 분기 1회 계획하여 2회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강연을 통해서 연간 2,000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 간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진급 심사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인권 친화적 병역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서 전 장병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를 내면화한 정예 장병을 육성하고 인권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상호 존중의 병역문화 정책에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어디 뉴스에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무슨 국군 내 모 부대에서 또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재명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런 걸 조사를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했다고. 네, 그건 사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아니에요? 그럼 네, 그 사실과 다릅니다. 누가 녹음을 해서 어디 방송에 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제가 다각도로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일단 조사본부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고 갔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나중에 그럼 저도 하나 보고는 하나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 네, 일단 결과 보고를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대통령 문체부 장관입니다. 이 민주 시민 교육 중에 또 중요한 하나는 어쨌든 사고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냐도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 미디어 문해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에 대한 이해라든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고 가짜 뉴스와 팩트 체크 부분도 계속 사례를 같이 교육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도 같이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두 분 장관님 보고는 원안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 기후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걸 뭐 엄청나게 보고 사항이 많네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최대한 요약해서 합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기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유와 나프타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사용량이 7%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폐기물 총량이 한 8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에 약 1000만 톤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 수입 의존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경제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략 한 100만 톤 이상은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득이 플라스틱이 발생하더라도 재생원료로 200만 톤 이상을 순환하면 2030년까지 전체 한 30% 정도의 신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는 제품은 종이나 나무와 같은 바이오 제품으로 바꾸고요. 또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용기는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은 과대 포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게 순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님 꼭 앞에 보시면 대통령님 앞에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이 이거 전신.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거. 그 옆에 거요. 이게 캔시머라고 하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합성한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먹고 나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분류돼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알루미늄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게 알루미늄이 분해돼가지고 플라스틱이랑 섞이면 재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100% 알루미늄으로 하거나 100% 플라스틱으로 하면 훨씬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은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줄이는 방법이 뭔데? 이거는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가지고 잘 안 통할 텐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우선 권고하고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병들을 다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병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전에 보면 이렇게 그 무슨 플라스틱 통에 네. 포장지를 붙여놨는데 네. 그걸 본드칠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해서 이제 쉽게 떼어질 수 쉽게 있도록 떼어지는 걸 바꿨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장할 땐가 도지사 할 땐가 했는데 그거를 물 묻으면 그냥 툭 떨어지는 네.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이 본드를 붙여가지고 떼어지지도 않고 떼도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페트병 생산을 해서 아니 이거를 왜 그 법으로 금지를 하든지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이거 왜 허용하냐. 그걸 아주 장기간 허용을 했잖아요. 지금 하면 이제 금지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식으로 이게 뭐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가 이건 재활용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뭘 하려면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게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애초부터 시장 진입을 못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재활용률을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그냥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거는 제가 보면 금지하는 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부담금을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류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을 포함해서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소위 에코 디자인 제도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산업계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재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기물 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오래 쓰는 가구 플라스틱도 똑같이 무게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 수명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좀 차등하고 재생원료를 쓰면 감면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해서 순환 이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하나 더 있는데요, 대통령님. 요거는 이제 나보고 지금 광고하라고 이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이거 이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다 페트병인데요. 이게 이제 상표는 가렸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 100% 재활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비교적 품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10%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 페트병도 품질이 괜찮아서 네. 재활용률을 충분히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싼 차액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네.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페트고요. P나 PP 제품도 재생원료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봉투도 이번 추경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요. 이 종량제 봉투의 압출기를 바꿔주면 재활용제 사용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소위 재활용 원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의류입니다. 근데 의류도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이제
이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의류도 그동안은 단순 소각을 주로 하거나 해외에 수출했는데 수출해서 버려지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의류 제품도 생산자 재활용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경찰복이나 군복부터 우선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회용 컵도 동일 재질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그 안에 평균에서 35% 정도는 재활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한 번 더 파봉을 하면 재활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재활용 공장에 강학 선별기를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PE, PP, PET 이런 걸 구별해주는 소위 자원 감별사 역할을 해주는 광학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보급을 확대해서 그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더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비닐은 대부분 단순 소각을 하거나 그 시멘트 소속로에 넣어서 소속로를 가열하는 원료로 썼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생 나프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분해, 화학분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시장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꾸려면 재생원료 품질 인증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장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에서는 이 폐자 들어가는 걸 떼고 자원순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요. 고품질 재생원료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R&D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이 공공장례식장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장례식장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정부 세종청사에도 점심 먹고 올 때 일회용 컵을 많이 들고 오는데 여기도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다회용 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한다고요?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지금 장례식장을 바꾼다 했는데 방법이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회용품을 바꾸려면 다회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전환하는데 전환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비용 지원을 해주고 권고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서울의료원이나 일부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이미 바꾼 데들이 있는데 바꾼 데 가서 온 그 방문객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영역, 환경 영역은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빠른 속도. 과정은 적절하게. 그거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 애플 같은 데가 더 이상 채굴하지 않은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국내의 대기업들도 이 자원순환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잘 만드는 모 기업도 그 구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용기로 많이 전환한 대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사 등하고 협력을 해서요. 고장나도 고쳤을 수 있도록 수리권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별첨에 보면 플라스틱 감량 9대 원칙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놨는데 이게 더 일상에서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30% 이상 줄이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위 온실가스도 50%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연내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과 같은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여서 산업과 생활 전반에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관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돈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써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아까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키로당 150원을 키로당 얼마로 올리겠다. 이유는 600원인데 우리는 150원밖에 안 하니까 마구 생산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에 지금 14년째 통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그 기업들의 경쟁력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돈 버는데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좀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 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출용은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고 막 부담이 없는 동네는 그러나 또 규제가 심한 데는 또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내는 만약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면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경쟁 기업끼리 조건이 똑같으면 사실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하면 부담금을 올려야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큰 효율이 있는 방법은. 특히 일회용품은 이제 부담을 조금 더 높여야 사용이 그러니까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재활용하기 쉬운 거 덩치를 큰 거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게당으로 해놓으면 크기는 작고 숫자는 많은 건 재활용이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담금은 무게로 하니까 똑같습니다. 개당으로 하면 훨씬 적은 거잖아요. 이거 수량과 크기에도 비례해서 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그걸 차등화해서 가구 같은 건 실제로 오래 써서 재활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이제 가격 기준으로 똑같이 지금 해놓고 있어서요. 그걸 좀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 예를 들어 빨대에 대한 빨대는 사실 참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꼭 필요한 데만. 네. 근데 빨대하고 예를 들면 큰 페트병하고 요 재활용 부담금이 똑같다. 현재 그렇습니다. 무게로 하면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빨대의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노동부 장관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보고해 주십시오. 노동부 장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하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처우 개선을 선도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발족하고 2,100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이며 고용이 특히 불안정한 계약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7만 3천 명으로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분들 중 계약기간이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즉 364일 일하는 노동자도 15.7%로 조사됐습니다. 월 임금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노동자는 280만 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임금인 289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정규직 대비 식대 등을 받는 비율도 낮습니다. 정부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대책입니다. 첫째,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여 계약 만료 시 월 기준금액의 10%에서 8.5%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설정하여 내년 27년 정부 예산안에 일괄 반영하겠습니다.
급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지 3종 세트와 수당 등 공공부문 내 격차를 살펴보고 단계적인 개선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 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하되 심사위원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사전 심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도 방지하겠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특정 요일 시간에만 수행하는 업무 등 주 15시간 미만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휴 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임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지표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부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단순한 제보센터가 아닌 쌍방향 소통 가능한 상담센터이니 검토 결과 위법 사실이 의심되면 해당 공공기관을 근로감독으로 전환하여 즉시 실태점검 나서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지침 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 발족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당부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네, 당부에서 말하는 대로 확인하는 걸로. 근데 지금 공공부문 채용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공공부문 전체요. 네. 공공부문 전체. 지금 말하는 이 비정규. 이 부분은 14만 6천 명 정도로 그거밖에 안 돼요? 기간제. 그러니까 간접 고용 노동자 말고 자회사 노동자 말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직접 채용한 기간제. 직접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 빈자리를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단기간 근로를 할 수밖에.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게 정부 부처청 따기 공기업 2,100개를 조사했고요. 이 중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들은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외했는데 숫자가 14만 6천 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1차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대책이 있어가지고 상당수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물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남아있는 숫자. 네.